외곽 지역의 작고 낡은 마구간에서 정우는 조용하고 한적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한결같았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차가운 새벽 공기 속을 가르며 마구간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늘 익숙했다. 마구간 문을 열면 훅 끼쳐오는 건초와 흙냄새, 그리고 온순한 말들의 따스한 숨결이 그를 맞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이따금 그의 평범한 세계에 작은 울림을 더해 주었다. 그는 말이 좋았다. 말들의 커다란 눈망울 속에 담긴 고요함과 녀석들의 매끄러운 털을 쓰다듬을 때 느껴지는 온기에서 정우는 알 수 없는 위로를 얻었다. 그는 부유하지도 야망이 크지도 않았다. 그저 말이 주는 위안 속에서 소박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들을 돌봤다. 마구간을 청소하고 건초를 나르고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녀석들의 털을 빗겨주었다. 때로는 힘든 노동에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특히 그는 말들의 감정을 읽는데 능숙했다. 녀석들의 작은 몸짓, 눈빛의 변화, 미세한 숨소리만으로도 녀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를 알아챘다. 마구간의 다른 직원들은 그를 말 통역사라고 부르며 놀리곤 했지만 정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였다. 황혼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마구간으로 낡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다. 트럭 뒤편에는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난 늙은 경주마 한 마리가 지친 기색으로 서 있었다. 녀석의 털은 윤기를 잃었고 눈빛은 깊은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했다. 주인은 이 말을 쓸모없어진 폐마라고 부르며 곧 도축장으로 보낼 것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녀석의 이름은 청룡. 한때는 경주마 세계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존재였지만 이제는 세월의 무게 앞에 초라하게 주저앉은 늙은 말에 불과했다. 주인의 냉정한 말에 정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청룡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에는 여전히 한때의 영광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고통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정우는 그 순간 녀석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적은 돈과 지인들에게 어렵게 빌린 돈을 합쳐 청룡을 사겠다고 나섰다. 다른 직원들은 정우의 무모한 행동에 혀를 내둘렀다. 미쳤어. 정구 저런 늙은 말을 뭘 한다고 사들여 돈만 날리는 짓이야. 하지만 정구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가장 깨끗하고 넓은 마방을 청룡에게 내주었다. 부드러운 건초를 새로 깔아주고 따뜻한 물을 길어다 먹였다. 정우는 다른 말들을 돌보는 시간을 쪼개 청룡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녀석의 털을 빗겨주고 굳어진 관절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다. 그는 청룡의 낡은 다리에 붙어있는 오래된 상처들을 발견했고 연고를 발라주며 정성껏 치료했다. 정우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청룡의 눈빛 속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녀석은 정우의 존재를 느끼며 안도하는 듯 깊은 숨을 내쉬곤 했다. 정우는 청룡을 돌보며 자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녀석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 청룡은 정우의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활력을 되찾아갔다. 녀석은 전구가 마방으로 들어올 때마다 작은 소리로 히힝거리며 방했고 전구가 건초를 줄 때면 그의 손에 코를 비볐다. 하지만
청룡에게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습관이 있었다. 녀석은 종종 마구간 뒤편에 있는 울창한 숲 쪽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숲속에 무언가 감춰진 비밀이라도 있는 듯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띠었다.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굽으로 땅을 약하게 두드리곤 했다. 톡, 톡, 톡. 일정한 강역으로 울리는 소리는 흡사 어떤 리듬 같기도 했다. 정우는 그저 늙은 말이 옛날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녀석의 유난히 깊은 눈빛과 특정 방향을 응시하는 모습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을 남겼다. 정우는 청룡의 왼쪽 귀 뒤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흉터를 보았다. 번개 모양과 흡사한 기이한 흉터였다. 녀석의 털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우는 가끔 털을 비껴주다가 그 흉터를 발견하곤 했다. 그는 단순히 녀석이 어릴 때 입은 상처라고 생각했지만 녀석의 특별한 눈빛과 숲을 향한 응시와 어우러져 그 흉터는 정우의 무의식 속에 작은 호기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늙은 말이 자신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계로 이끌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세계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운명까지 바꿀 줄은 정우와 청룡의 평온했던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고 낙엽이 뒹굴기 시작하던 어느 날, 마구간 전체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침 일찍부터 마구간 사무실에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주인 아저씨는 굳은 얼굴로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마구간 직원들은 웅성거렸다. 정우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주인 아저씨는 마침내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구간이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해온 사람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주인 아저씨는 고개를 숙였다. 대기업인 강상그룹에서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구간뿐만 아니라 이 뒤편의 숲까지 전부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마구간이 사라진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숲까지 개발된다는 말에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숲은 청룡이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곳이었다. 게다가 그는 청룡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다. 퇴역한 경주마를 받아줄 곳은 흔치 않았고 그에게는 마땅한 거처도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직장과 보금자리, 그리고 청룡의 안식처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우는 절망감에 휩싸여 청룡이 있는 마방으로 향했다. 녀석은 정우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정우는 청룡의 부드러운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정우의 불안한 기운을 감지한 듯했다. 정우는 녀석에게 속삭였다. 청룡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마구간이 사라진대. 너도 나도 갈 곳이 없어져.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청룡은 정우의 말을 이해한 듯 녀석의 커다란 눈에서 슬픔이 비치는 듯했다. 녀석은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는 갑자기 녀석의 머리를 정우의 등 뒤, 숲이 있는 방향으로 살짝 밀어냈다.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정우는 청룡의 이런 행동이 이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며칠 뒤 강상그룹의 관계자들이 마구간을 방문했다. 그들의 방문은 이 마구간의 종말을 알리는 듯했다. 특히 그들의 대표로 보이는 강 이사는 차갑고
오만한 인상을 풍겼다. 그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번쩍이는 가죽 구두로 마구간 바닥을 짓밟았다. 그의 얼굴에는 거드름 피우는 미소가 띄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냉정하고 탐욕스러웠다. 강 이사는 주인 아저씨와 계약서에 서명하며 마구간과 숲 일대를 고급 리조트로 개발할 것이라고 큰 소리쳤다. 이런 낡은 마구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의 허접한 숲도 싹 밀어버리고 골프장을 지을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겠지만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죠. 그의 말은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강 이사의 시선은 마방 한 구석에 서 있는 청룡에게 멈췄다. 그는 청룡을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이런 늙어빠진 말은 왜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까? 쓸모없는 짐승은 빨리 처리하는 게 이득일 텐데요. 리조트 부지에 이런 고물말이 돌아다니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정우는 강 이사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청룡은 고물이 아닙니다. 녀석은 한때 전설적인 경주마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격앙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강 이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정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젊은 양반이 쓸데없는 감상에 젖어 있군. 이젠 이 마구간도 곧 사라질 텐데. 저런 말을 데리고 갈 곳은 있나 일자리도 잃을 텐데. 그의 말은 정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정우는 할 말을 잃었다. 강 이사의 말은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청룡을 지켜낼 방법이 없었다. 강 이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구간을 나섰다. 그의 부하들도 냉소적인 표정으로 전구를 비웃으며 따라 나섰다. 그들은 마구간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전구와 청룡을 바라보았다. 전구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청룡은 물론이고 그 자신마저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될 터였다. 그는 삶의 벼랑 끝에 선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닫힌 마구간 문 밖으로 강 이사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차피 그 숲은 우리가 확보해야 할 중요한 곳이야. 엉뚱한 것들이 먼저 알아채기 전에 빨리 조사해야지. 강 이사의 말에 정우의 귀가 번뜩였다. 중요한 곳, 엉뚱한 것들. 그는 강 이사의 마지막 말에서 알 수 없는 음모의 냄새를 맡았다. 정우는 다시 청룡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청룡은 마구간 문이 닫히자마자 다시 숲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녀석의 머리로 정우의 등을 밀어냈다. 녀석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나는 해답을 알아.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는 듯했다. 정우는 청룡의 눈에서 빛나는 알 수 없는 지성을 보았다. 이 위기 속에서 녀석만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정우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이 늙은 말이 자신을 이끄는 곳에 희미한 희망이라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그의 발걸음을 숲으로 향하게 했다. 녀석은 더 이상 평범한 퇴역마가 아니었다. 녀석의 행동은 강 이사의 음모에 대한 방역의 시작이었다. 강 이사와 그의 일행이 마구간을 떠난 후 정우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강 이사의 마지막 말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다. 숲을 개발한다는 말, 단순히 리조트를 짓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강 이사의 뉘앙스. 정우는 마구간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청룡이 숲 쪽을 향해 보이던 알 수 없는 시선과 간절한 몸짓을 떠올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나는 해답을 알아. 나를 따라와 라고 외치는 듯했다. 정우는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청룡의 행동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고독한 상황에서 정우는 본능적으로 청룡을 믿어보기로 했다. 녀석의 기이한 행동 속에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를 이끌었다. 정우는 조용히 청룡의 마방문을 열었다. 청룡아, 나랑 같이 가자. 네가 원하는 곳으로.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청룡은 정우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전구에게 몸을 기대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전구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전구는 청룡의 고삐를 잡고 조심스럽게 마구간을 빠져나왔다. 밤은 이미 깊어졌고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청룡은 망설임 없이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녀석의 걸음걸이는 늙은 말답지 않게 힘이 있었다. 녀석은 전구가 미처 가보지 못한 숲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그를 이끌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난 희미한 동물들의 길을 따라 청룡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갔다. 정우는 청룡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살폈다.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더욱 짙어졌고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은 신비롭고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우는 혹시나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지만 청룡은 마치 이 숲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는 듯 능숙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을 한참 걷던 중 청룡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녀석은 커다란 바위 옆에 멈춰 서더니 앞발로 땅을 조용히 긁었다. 그리고는 다시 전구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여기야라고 말하는 듯 분명했다. 정우는 청룡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울창한 덤불과 덩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뒤편으로 희미하게 동굴 입구와 흡사한 어둠이 보였다. 정우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이 숲에서 수년을 보냈지만 이런 동굴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동굴 입구로 다가갔다. 안쪽은 깊은 어둠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눅눅하고 축축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불을 밝혔다.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가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정우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불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전구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독려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청룡을 동굴 입구에 묶어두고 혼자 안으로 들어갈까 생각했지만 청룡은 정우의 옆구리를 코로 툭 밀며 함께 들어가기를 고집했다. 녀석의 의지가 너무나 분명했기에 정우는 결국 청룡과 함께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통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눅눅했던 공기가 조금씩 건조해지기 시작했다. 정우의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동굴 벽을 비췄다. 붉은색과 갈색이 뒤섞인 기이한 암석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굽이진 통로를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다. 청룡은 조용히 정우의 뒤를 따랐다. 녀석의 발굽소리만이 동굴 안에 메아리쳤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동굴이 넓어지는 듯한 공간이 나타났다. 정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손전등 불빛을 넓게 비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대한 암석 기둥들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과 낡은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동굴 벽면에는 희미하게 고대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다. 말과 비슷한 형상들이 춤추는 듯한 모습, 그리고 알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었다. 정우는 이곳이 단순한 동굴이 아님을 직감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동굴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석상이었다. 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석상이었는데 그 말의 귀 뒤편에는 희미하게 번개 모양의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정우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청룡의 귀 뒤에 있는 흉터와 너무나 흡사했다. 정우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청룡은 석상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에는 경외감과 함께 어떤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우는 녀석의 흉터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표식이었다. 정우는 석상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석상 발치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습기 때문에 얼룩진 두꺼운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냈다. 책의 표지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정우는 그림과 함께 그려진 익숙한 문양들을 보며 그것이 지도와 일지 같은 것임을 짐작했다. 책장을 넘기자 손으로 그린 듯한 정교한 지도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희미하게 광물, 지하, 숨겨진 보물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우는 책을 읽으려 애썼지만 고대 문자들은 해독하기 어려웠다. 그때였다. 숲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으로 향한 것 같은데 말 발굽 소리도 들렸어. 강 이사의 목소리였다. 그들이 정우와 청룡의 뒤를 쫓아 이곳까지 온 것이다. 녀석들은 동굴 입구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긴장감과 함께 서둘러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셈이었다. 좁은 동굴 통로 안에서 정우는 손에 든 낡은 책과 자신을 이끈 청룡을 번갈아 보았다. 이 늙은 말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이 강 이사의 음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지금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정우와 청룡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터였다.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강 이사의 냉철한 지시와 부하들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정우는 손전등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렸다. 그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청룡의 눈빛은 긴장감으로 빛났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녀석은 정우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정우의 다리에 살짝 몸을 기댔다. 정우는 청룡의 따뜻한 천에서 미약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이제 숲속 깊은 동굴 안에 갇힌 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이봐, 안에 누구 있어? 거기서 나와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강 이사의 목소리가 동굴 입구에서 메아리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 있었다. 안 나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뒤이어 둔탁한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다. 땅을 파헤치는 소리였다. 그들이 동굴 입구를 봉쇄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정우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낡은 책에 비추었다. 고대 문자들은 여전히 해독하기 어려웠지만 몇몇 그림과 익숙한 문양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책 속에 그려진 숲의 지도였다.
그 지도에는 동굴의 위치와 함께 알 수 없는 표시들이 점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는 청룡의 귀 뒤에 있는 것과 똑같은 번개 모양의 흉터를 가진 말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수호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정우는 청룡이 이 숲의 비밀과 관련된 수호자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을 느꼈다. 녀석이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동굴 입구에서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그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동굴 입구를 막는 소리였다. 공기가 점점 탁해지고 먼지가 날렸다. 정우는 절박해졌다. 그는 손전등을 휘둘러 동굴 내부를 살펴보았다. 넓은 공간이었지만 다른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절망이 피어올랐다. 그때였다. 청룡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커다란 눈으로 동굴 안쪽에 한 벽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더니 녀석의 앞발로 그 벽면을 힘껏 긁기 시작했다. 크르르륵 하는 낮은 울음소리는 녀석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녀석의 행동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전구에게 그 벽에 주목하라고 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을 주시했다. 정우는 청룡의 행동에 이끌려 벽면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추자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바위였지만 자세히 보니 벽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희미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청룡은 다시 앞발로 그 부분을 강하게 내리쳤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 틈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 안에서 어렴풋이 빛을 반사하는 얇은 금속 조각이 드러났다. 청룡아, 이게 뭐야? 정우는 조심스럽게 금속 조각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닳고 닳았지만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인 듯했다. 청룡은 녀석의 코로 그 금속 조각 옆에 또 다른 부분을 힘껏 밀어냈다. 정우는 청룡의 지시에 따라 그 부분을 더듬었다. 그의 손에 닿은 것은 낡고 녹슨 레버였다. 레버를 발견하자마자 밖에서 강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다.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려. 이제 쥐새끼들처럼 안에 갇혔을 거야. 그리고 탐사팀은 이 안으로 진입할 준비해 오늘 안에 그 광맥을 찾아낸다. 강 이사의 목소리에는 잔혹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동굴 입구가 완전히 봉쇄되는 소리가 정우의 귀를 때렸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갇혔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정우는 레버를 잡고 힘껏 당겨보려 했지만 녹슬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청룡은 정우의 옆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녀석의 눈빛은 더 강하게 시간 없어 라고 외치는 듯했다. 정우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 그의 온몸에 힘줄이 솟아났다. 드드득. 레버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기계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동굴 벽면의 일부가 서서히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정우는 기침을 하며 손전등을 비췄다. 벽 뒤편에는 좁고 어두운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또 다른 길이었다. 흙먼지 속에서 청룡의 눈이 빛났다. 녀석은 주저없이 그 통로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찾았다. 여기도 입구가 있었어. 강 이사의 부하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녀석들이 동굴 벽을 두드리다 이곳에 비밀 통로를 발견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통로 안으로 울려 퍼졌다. 정우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탈출의 기회가 생긴 동시에 또 다른 위협이 닥쳐온 것이다.
정구와 청룡은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강 이사의 소나귀에 잡힐 것인가, 아니면 이 비밀 통로를 통해 새로운 운명으로 향할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다. 낡은 책 속에 감춰진 고대의 비밀과 늙은 경주마에 숨겨진 지혜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강 이사의 냉철한 지시와 부하들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정우는 손전등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불안하게 울렸다. 그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청룡의 눈빛은 긴장감으로 빛났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녀석은 정우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정우의 다리에 살짝 몸을 기댔다. 정우는 청룡의 따뜻한 천에서 미약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이제 숲속 깊은 동굴 안에 갇힌 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이봐, 안에 누구 있어? 거기서 나와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강 이사의 목소리가 동굴 입구에서 메아리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 있었다. 안 나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뒤이어 둔탁한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다. 땅을 파헤치는 소리였다. 그들이 동굴 입구를 봉쇄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정우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낡은 책에 비추었다. 고대 문자들은 여전히 해독하기 어려웠지만 몇몇 그림과 익숙한 문양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책 속에 그려진 숲의 지도였다. 그 지도에는 동굴의 위치와 함께 알 수 없는 표시들이 점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는 청룡의 귀 뒤에 있는 것과 똑같은 번개 모양의 흉터를 가진 말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수호자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정우는 청룡이 이 숲의 비밀과 관련된 수호자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을 느꼈다. 녀석이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동굴 입구에서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그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동굴 입구를 막는 소리였다. 공기가 점점 탁해지고 먼지가 날렸다. 정우는 절박해졌다. 그는 손전등을 휘둘러 동굴 내부를 살펴보았다. 넓은 공간이었지만 다른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절망이 피어올랐다. 그때였다. 청룡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커다란 눈으로 동굴 안쪽의 한 벽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더니 녀석의 앞발로 그 벽면을 힘껏 긁기 시작했다. 크르르륵 하는 낮은 울음소리는 녀석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녀석의 행동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전구에게 그 벽에 주목하라고 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을 주시했다. 정우는 청룡의 행동에 이끌려 벽면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추자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바위였지만 자세히 보니 벽의 일부가 다른 부분보다 희미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청룡은 다시 앞발로 그 부분을 강하게 내리쳤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 틈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 안에서 어렴풋이 빛을 반사하는 얇은 금속 조각이 드러났다. 청룡아, 이게 뭐야? 정우는 조심스럽게 금속 조각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닳고 닳았지만 어떤 기계 장치의 일부인 듯했다. 청룡은 녀석의 코로 그 금속 조각 옆에 또 다른 부분을 힘껏 밀어냈다. 정우는 청룡의 지시에 따라 그 부분을 더듬었다. 그의 손에 닿은 것은 낡고 녹슨 레버였다. 레버를 발견하자마자
밖에서 강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다.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려. 이제 쥐새끼들처럼 안에 갇혔을 거야. 그리고 탐사팀은 이 안으로 진입할 준비해. 오늘 안에 그 광맥을 찾아낸다. 강 이사의 목소리에는 잔혹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동굴 입구가 완전히 봉쇄되는 소리가 정우의 귀를 때렸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갇혔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정우는 레버를 잡고 힘껏 당겨보려 했지만 녹슬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청룡은 정우의 옆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녀석의 눈빛은 더 강하게 시간 없어 라고 외치는 듯했다. 정우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 그의 온몸에 힘줄이 솟아났다. 드드득. 레버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기계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동굴 벽면의 일부가 서서히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정우는 기침을 하며 손전등을 비췄다. 벽 뒤편에는 좁고 어두운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또 다른 길이었다. 흙먼지 속에서 청룡의 눈이 빛났다. 녀석은 주저없이 그 통로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찾았다. 여기도 입구가 있었어. 강 이사의 부하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녀석들이 동굴 벽을 두드리다 이곳에 비밀 통로를 발견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통로 안으로 울려 퍼졌다. 정우는 청룡을 바라보았다. 탈출의 기회가 생긴 동시에 또 다른 위협이 닥쳐온 것이다. 정구와 청룡은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강 이사의 소나귀에 잡힐 것인가, 아니면 이 비밀 통로를 통해 새로운 운명으로 향할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다. 낡은 책 속에 감춰진 고대의 비밀과 늙은 경주마에 숨겨진 지혜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동굴 밖에서 해양경찰과 수사관들이 강 이사 일당을 연행해 간 후 고요한 심연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흩어진 유물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강식은 진주를 품에 안은 채 잠수정 안에서 숨을 몰아쉬었고, 박수현 박사는 긴장이 풀린 듯 주저앉아 눈물을 닦았다. 진주는 강식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해양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진주가 찾아낸 녹음기, 아내의 항해 일지, 그리고 오 사장의 잠수함에서 발견된 불법 인양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녹음기에는 오 사장이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해저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바다 생물들을 밀수하며 돈 세탁을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 사장은 아내와 딸의 죽음을 단순한 폭풍우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살인, 불법 해양 생물 밀수, 고대 유물 절도, 돈 세탁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강식의 아내와 딸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강식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아내와 딸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강식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바다의 그림자에 갇혀 절망하지 않았다. 강식은 아내와 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 사장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진주의 바다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멸종위기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을 보존하며
고대 해양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진주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해양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해양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강식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내, 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수연 박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해양과학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해양과학계의 권위자로 성장했으며 강식과 함께 재단의 학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진주의 바다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해양 생태계 보존과 윤리적인 해양 연구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진주가 물어온 녹음기와 강식 아내의 항해, 일지,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진주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사장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진주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강식의 어선 주변을 맴돌거나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잠들었고, 강식은 진주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진주는 강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강식은 이제 진주가 자신을 물고 그물을 가져다 준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아내와 딸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녀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진주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강식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강식은 진주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어부와 돌고래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강식과 진주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어부 이강식과 그를 구원한 돌고래 진주의 이야기는 작은 어촌 마을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오세훈 사장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진주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해양 생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강식은 바다의 수호자로, 진주는 진실을 밝혀낸 영웅 돌고래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이강식은 진주의 바다 재단을 통해 활발한 해양 환경 보호 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멸종위기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을 보존하며 고대 해양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진주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해양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해양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해양 범죄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바다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단은 국제적인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강식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내, 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박수연 박사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해양과학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해양과학계의 권위자로 성장했으며 강식과 함께 재단의 학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진주의 바다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해양 생태계 보존과 윤리적인 해양 연구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진주가 물어온 녹음기와 강식 안의 항해, 일지,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진주는 강식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진주는 바다와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강식은 매일 아침 진주와 함께 바다를 거닐며 속삭였다. 진주야,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진주는 강식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끼익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여름, 재단은 강식의 어촌 마을에서 진주의 푸른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진주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해양 생물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와 강식과 진주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강식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진주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진주는 강식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강식은 진주를 아내와 딸이 잠든 바다,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산호초 지대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진주가 오 사장의 잠수함을 물었던 모습과 녀석의 붉은 피눈물, 흔적을 재현한 조형물, 그리고 바다의 심연을 밝힌 영원한 푸른 별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강식이 직접 심은 어린 산호가 진주의 헌신을 기리듯 푸른 빛으로 빛났다. 강식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진주의 바다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다를 찾아 진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강식은 자신이 앉아있던 어선의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푸른 바다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진주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 네가 가져다준 평화는 내 삶을 영원히 밝혀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바다 친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진주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어촌 마을은 이제 진주의 마을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양 환경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강식과 진주의 이야기는 영원히 바다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진주는 단순한 돌고래를 넘어 강식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준 영원한 바다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식 어부와 돌고래 진주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